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유동 자산을 보겠습니다. 교재 59페이지 제2장 비유동 자산 있죠? 자, 그러면 비유동 자산은 뭐냐면요. 비유동 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비유동 자산이에요. 혹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비유동 자산인데 이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투자자산, 두 번째 유형자산, 자, 그럼 세 번째 무형자산, 네 번째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각 자산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투자자산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이런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영업활동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형체가 있는 거, 얘가 유형자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있는데 무형자산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얘는 형체가 없는 거.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 유형 무형이 아닌 게 기타 비유동자산인데 뭐 됐어요. 이거 정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동자산을 볼 건데 이거는 순서대로 볼게요. 투자자산 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보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자, 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산 있죠? 교재 60페이지. 예, 요거부터 볼게요. 자, 상단에 1번에 투자자산의 의의가 나와 있죠. 자,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즉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투자자산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2번에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 계정 과목들 중에서 앞에 장기자가 붙어 있는 거는 거의 100%, 예, 거의 100% 투자자산일 거예요. 장기금융상품은 투자자산인데 이건 앞에서 배웠었죠.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죠. 중요해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인데,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4페이지 볼게요. 24페이지 유가증권.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 안 했었죠. 네, 지금 설명할게요.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유가증권은 있을 가치가 있는 증권. 이 증권은 그냥 종이 쪼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를 유가증권이다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부채로 조달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 부채는 빚이죠. 예, 빚인데 이 빚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사채라고 하는 종이를 발행해요. 그 다음에 자본으로 돈을 끌어들일 때는 주식이라고 하는 걸 발행해요. 사채라고 하는 거는 빚이에요, 빚. 종이인데 이 종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좀 크게 적을게요. 자, 사채라고 하는 거는 종이인데 이 종이에 보면은 사채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 금액이 적혀 있어요. 금액이 10,000원이다. 그 다음에 여기 발행일, 그럼 지급일, 뭐 이자율, 뭐 이자 지급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채라고 하는 종이를 사면은 요 10,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혀 있으면은 이 10,000원을 지급일, 만기일인데 만기일 날에 이 금액을 지급을 받아요. 10,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그 다음에 사채 이자율이 적혀 있으면 이자율이 10%다. 그럼 이자 지급일 날마다 이 10,000원에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 금액의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 자 입장에서는 만기일 날에 이 돈 갚아야 되잖아요. 빚이에요. 자, 이 종이를 가지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이 자산이죠.
이 종이 쪼가리인데 종이 쪼가리 자체가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잖아요. 자산이고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회사가 또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종이가 주식이 있죠. 주식은 그래요.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갑법인이 있는데 갑돌이가 있었어요. 자, 갑돌이가 갑법인에 투자를 해요. 투자하면은 법인은 너를 주인님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 주냐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걸 발행해 줘요.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받으니까 자본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갑돌이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 법인에 투자를 하면은 이 법인의 그러니까 법인이 이익이 창출되잖아요.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갑돌이는 그 이익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법인의 경영권에 참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사결정에 참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에 대한 증서로 주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자산이겠죠. 그럼 얘가 샀는데 주식을 샀죠.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받아왔다. 근데 회사가 이익이 계속 많이 나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거나 뭐 혹은 이익이 안 나고 뭐 적자가 나면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어떤 걸 보냐면요. 이 발행자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자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채나 주식을 샀을 때 산자 입장에서는 자산이잖아요. 유가증권인데 그 샀을 때 계정 과목을 뭘로 잡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책은 위에 주식부터 있네. 전 여기 사채라고 좀 먼저 할게요. 사채. 그 다음에 주식. 샀을 때 발행자 입장이 아니라, 자, 그럼 사채를 샀을 때 이 사채는 보유하는 목적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냐 없냐로 구분이 되거든요. 만기 보유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고 만기 보유 목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유가증권에 대한 계정 과목을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써요. 얘는 투자자산이에요. 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자, 그때는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해요. 얘는 단기간 내에 팔 거기 때문에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구분하고, 자, 그 다음에 사채를 샀는데 이 외의 경우이다. 만기 보유할 목적이 없는데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 그 이외의 경우다라고 하면은 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얘는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자, 그 다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분을 많이 획득하는 거예요. 그 지분을 획득해가지고 그 경영권 행사할 때, 그러니까 의사결정 있죠. 의사결정을 행사할 때 영향력을 중대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이 되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다. 중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이다. 그때는 우리가 이 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얘는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겠고, 만약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없다. 중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는 또 두 가지로 구분돼요.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이 되고, 이외의 경우다.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은 당좌 자산이 되겠고,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외울 때 사채 있잖아요. 사채는 일단 보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외의 경우가 있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써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그 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주식도 보유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개념 과목이 달라지는데, 일단 주식이 피투자회사에, 피투자회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회사를 이야기해요. 그 투자한 회사에 중단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봤을 때 그 사채 있죠, 사채. 그 사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채에도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는 증권이 있고, 주식에도 단기하고 매도 가는 증권이 있잖아요. 단기하고 매도 가는 증권은 주식에도 있고 사채에도 있어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이랑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그 유가 증권에만 있는 거죠.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에만 있는 거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에만 있는 유가 증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맞으셔야 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에만 해당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사채에만 해당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주식에도 단기 매매 증권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채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채무 증권이다 이런 말을 써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빚이 생기는 증권이다라고 해서 채무증권 이런 말을 쓰고, 주식은 우리가 지분증권이다 이런 말을 써요. 주식을 취득하면은 그 회사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지분증권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유가증권의 분류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단에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 있죠. 1번에 보면 단기에서 매도로 갈 수 있느냐. 자, 단기에서 매도. 칠판을 좀 지우고 해야 되겠다. 조금만 지울게요. 자, 그 24페이지 하단에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이론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단기 매매 증권에서 매도 가는 증권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느냐. 원칙은 안 돼요. 단기에서 매도로 가는 게 원칙은 불가하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 가능하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잖아요. 시장성을 상실했으면 더 이상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는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그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럼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는 더 이상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원칙은 안 되는데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매도해서 단기는 되느냐.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이다. 자, 매도해서 단기는 절대로 안 되는데, 예외는 아니고, 그냥 그 매도 가는 증권이 1년 이내에 팔 것이 확실하다. 예,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못 가고, 그 매도 가는 증권을 당좌 자산으로 분류 변경 가능해요. 그 매도 가는 증권이 원래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이나 사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단기 보유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요게 이제 1년 이내에 팔 것이 확실하다. 매도가 그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제 1년 이내에 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똑같이 매도 가능 증권인데, 계정의 분류가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투자 자산, 1년 이내에 팔 때는 당좌 자산으로 분류 변경해요.
계정 과목은 똑같은데 계정의 분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매도 가는 증권 검색하면은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투자자산 쪽 매도 가는 증권이 있고 당좌자산 쪽 매도 가는 증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매도 가는 증권을 1년 이내에 팔 것이 확실하면은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이에요. 자, 그다음 3번 보세요. 3번. 매도해서 만기로 갈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해요. 자, 매도해서 만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요거는 오케이. 가능하다.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매도해서 단기로 가는 건 절대로 안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뭐 분류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4페이지에 있는 내용 설명을 다 했는데 그 분류 변경은 위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에 제가 뭐 가능한 경우는 가능, 안 되는 경우는 X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자, 이제 회계처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사채 있죠. 사채를 샀을 때에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는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 셋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되잖아요. 사채를 구입했을 때 회계처리는 세무이급에서 절대로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샀을 때의 분계만 아시면 되는데 그 주식을 샀을 때의 분계 중에서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겠고 여러분들은 그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는 증권만 아시면 되는데 그 단기 매매 증권 앞에서 설명했죠. 이제 매도 가는 증권 회계 처리, 주식에 매도 가는 증권, 이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자, 교재 저기 60페이지 볼게요. 자, 매도하는 증권. 자, 이 매도하는 증권은 보통 장기 투자 목적일 때, 유가증권을 구입했을 때,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 매도가는 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계정의 분류는 당좌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겠고, 이 매도하는 증권을 1년 이내에 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하는 증권을 당좌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매도가는 증권을 최초로 구입했을 때 사채는 안 봐요. 주식에 대한 것만 볼게요. 최초로 취득했을 때 자, 얘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매도가는 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서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해요. 자, 매도가는 증권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에서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 취득 부대 비용은 매입 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얘는 여러분들 그 61페이지 상단의 사례 볼게요. 그 상단의 사례 보시면은 취득 시점에 매도 가는 증권을 49,000원에 취득하다. 취득 시 거래 비용 1,000원을 포함하여 현금 지출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매도 가는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 1,000원이 있었죠. 1,000원이 있었는데 이 1,000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만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어요? 현금으로 지출했죠.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구분을 해야 될 게 앞에서 단기 매매 증권 배웠죠.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단기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잖아요. 근데 매도 가는 증권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 비용을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얘가 정상적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특별한 건데 좀 특이하죠.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내에 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취득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 비용을 그냥 바로 단기 비용 처리하라고 해요.
왜냐면은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를 굳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켰다가 그 나중에 단기매매증권 팔 때 처분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논리는 그런데 그냥 암기하세요. 단기매매증권은 취득부대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나 그 외의 유가증권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대비용을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보시면은 유가증권 구입 시 취득부대비용,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도 관한 증권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만기 보유 증권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유가증권을 10,000원에 구매하면서 취득 시 매입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구매하다. 그럼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입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 보시면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10,000원, 매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돼 있고 매도 가는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대비용을 그 자산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은 11,000원, 만기 보유 증권 11,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죠. 자, 요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61페이지 가볼게요. 자, 61페이지 상단에 2번에 매도 가는 증권 후속 측정, 기말평가. 자, 지금 주식에 대한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이기 때문에 기말에, 그 시가가 매일매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매일 시가가 바뀌는데 그 시가가 바뀔 때마다 평가를 하고 있으면 회계 담당자가 짜증나겠죠? 근데 언제나 한번 해야 되냐면요. 결산일에 기말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 분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1년도 12월 31일 날에 시가가 100원이었다. 자, 근데 X2년도 12월 31일 날에 시가가 15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시가가 얼마가 올랐어요? 50원이 올랐죠? 네, 이익이죠. 50%나 올랐잖아요.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를 올려주면 돼요? 50원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겠어요? 지금 분계를 X2년도 12월 31일 분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죄송해요. 얘를 잘못 들었습니다. X2년도 자, X1년도 5월 1일 날에 주식을 샀어요. 얼마에 취득했냐면요. 100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X1년도 12월 31일 날에 시가가 150이 됐어요. 그럼 100원짜리 든 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100원이 든 게 150원이 됐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을 업 시켜야 되겠죠? 업. 자, 그 다음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0원. 예, 이렇게 분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계정의 분류가 어디에 속하냐면요. 얘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매도 가는 증권이었다. 그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취득했을 때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계가 됐겠죠. 그럼 100원짜리 든 게 150원이 됐으니까 매도 가는 증권을 얼마 업 시키면 돼요? 50원 업 시키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50, 그 다음에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50. 예,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데, 자, 분계는 흐름이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하세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익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한데 얘는 뭘로 분류가 되냐면요.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무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재무상태표 항목이에요.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은 영업의 수익이죠. 손익계산 항목이죠.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이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똑같은 주식인데 보유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의 분류가 틀려지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을 샀을 때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 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금방 그 주식을 팔 거잖아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 평가이익이 금방 실현될 이익이에요. 단기간 내에 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평가이익은 금방 실현이 될 이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쪽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 매도 관한 증권 평가이익, 매도 관한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잖아요. 장기 투자 목적인데 이 평가이익이 50원 났을 때 얘가 지금 당장에 실현시킬 건 아니고 먼 훗날에 실현시킬 거기 때문에 이 이익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돼봐야지, 주식을 팔 때가 돼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손익계산서에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 부분에 보면은, 자,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 3가지는 뭐 일단은 설명을 안 할 거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하고 이익잉여금 있잖아요. 이 2가지 자본이 손익거래로 증가된 자본이에요. 회사가 번 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회사가 번 돈, 제가 자본편에서 설명을 할 건데, 회사가 영업활동을 해서 번 돈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익잉여금은 실현된 이익이에요. 실현이익.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온 이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이 이익잉여금이 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있잖아요. 얘는 미실현이익이에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의 이익, 즉 실현된 이익이 쌓인 부분이 이익잉여금이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실현된 이익은 아닌데 이익인 거, 미실현 이익을 보관하는 부분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이익이에요. 그럼 이 매도 관한 증권 평가액은 지금 당장에 실현될 이익은 아니잖아요. 미실현 이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임시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 있다가 언제 얘가 실현이 되겠어요? 주식을 팔 때는 실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는 매도 관한 증권 평가액, 즉 미실현 이익을 빼면서, 주식을 팔 때는 얘를 빼면서 대변에 수익으로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수익으로 잡아서 손익계산서로 보냈다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도 관한 증권 평가액은 지금 당장에 실현될 이익은 아니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으로 보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그때 이익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기본적인 회계처리는 요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매도 관한 증권 평가액, 요 계정 과목의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 평가에 대한 부분 예를 좀 더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2번째 예. 자, X에 1년 4월 1일 날에 100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X에 1년 말이 됐어요. 네, X에 1년 말에 시가가 15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X 2년 말이 됐는데 이때는 시가가 12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이 케이스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이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자, X 1년 4월 1일 날에 100원에 샀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X 1년 말에 시가가 150원이 됐으니까 X 1년 12월 31일 날에
단기 매매 증권을 50원 올려주고, 자,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0,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2년 말. 자, X 2년 말에는 150원짜리 든 게 120원이 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30을 없애야 되겠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30을 없애고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30, 이렇게 분기하면 돼요. 자, 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했었죠. 손익계산 항목이기 때문에 주식의 시가가 올라서 평가액 잡혔으면은 얘는 영업의 수익이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그냥 손실인 거예요. 평가하면서 나온 손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주식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액이나 평가 손실은 그 해의 수익, 그 해의 비용으로 잡혀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매도가는 증권이다라고 하면은 분기가 좀 달라지는데, 자, 매도가는 증권. 자, X 1년 4월 1일 날에 매도가는 증권을 100원 주고 샀다.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1년 말에 가서 봤더니 시가가 150원이 됐죠. 그러면은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얼마를 올려주면 되냐면요, 50원을 올려주면 돼요. 그럼 100원짜리 든 게 150원이 된 거잖아요. 50원을 올려주고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5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 해의 수익이 아니에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될 항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고, 자, 그리고 X 2년도 말이 됐어요. X 2년도 12월 31일이 됐는데, 자, 이때는 시가가 얼마가 됐어요? 12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150원짜리 든 게 120원이 됐으니까 매도 가는 증권 얼마를 없애면 돼요?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을 30원을 이렇게 제거해요. 그러면은 150원에서 30원을 뺐으니까 120원이 됐겠죠. 자, 그 다음 차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은 뭐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아니라 대변에 있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익, 얘를 까짓게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익 중에서 30원을 차변에 까짓게 된다라는 거. 자, 왜 그러냐면요, X 1년도 말에 주식을 평가했을 때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 50원이 잡혔잖아요. 요거는 재무상태표 항목이에요. 이 평가액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항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현된 이익이에요, 미실현 이익이에요? 아직 실현 안 시켰죠. 수익 안 잡은 거예요. 임시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들어가 있는 건데, 다음 연도 말에 가서 봤더니 시가가 120원이 된 거죠. 30원만큼 시가가 감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X 1년도 말에도 있고 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월되는 계정 과목이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있는 상태에서 평가 손실을 잡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중에서 이익이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30원만큼의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옛날에 잡아놓은 이익 중에 이익 50원 중에서 30원만큼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게 분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 해의 수익, 그 해의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평가이익, 평가 손실 잡으면 돼요. 근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그 해 이익이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주식을 팔 때까지 남아있는 계정 과목이단 말이에요. 계속 그 다음 연도에도 있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요 있는 걸 없애야지 새로운 손실을 잡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액이 잡혀 있으면 이 평가액을 없애야 돼요. 이렇게 얘를 없애고 뭐 그래도 손실이 나면 그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잡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원 주고 샀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120원인 거죠. 현재 평가액은 얼마가 잡혀야지 맞아요? 20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50원에서 30원을 뺀 20원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은 그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당장 실현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누적이익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누적이익이 자 100원에서 150원이 됐을 때 이익 실현 안 시켰죠. 150원에서 120원이 됐죠. 그럼 얼마만큼 올라간 거예요? 100원에서 120원. 20원 올라간 거니까 평가액은 누계로 봤을 때 20원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원 중에서 30원을 빼야 된다라는 거.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자, X의 1년도 4월 1일 날에 주식을 100원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자, 100원에 취득을 했고, 자, X의 1년도 말일 날에 시가가 8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X의 2년도 말일 날에 시가가 13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단기 매매 증권부터 볼게요. X의 1년 4월 1일 날에 100원 주고 샀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X의 1년도 말이 됐을 때 차변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겠구나. 100원짜리 든 게 80원이 됐으니까 20원만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0원 빼요. 그 다음에 차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0원.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2년도 12월 31일이 돼요. 그럼 80원짜리 든 게 13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원 업시켜요.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50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그 해의 비용, 그 해의 수익이기 때문에 단기 손실, 단기 수익 이렇게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매도 가는 증권은 좀 달라져요. 자, 매도 가는 증권. 이렇게 매도 가는 증권이었다. 자, 그럼 X의 1년도 4월 1일 날에 매도 가는 증권 100원 주고 샀죠?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1년 말이 돼요. 자, X의 1년 말에 100원짜리 든 게 얼마가 됐어요? 80원이 됐죠?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20을 빼요. 그럼 100원짜리 든 게 80원이 됐으니까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20원. 이렇게 분기하면 돼요. 주식의 시가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얘를 빼고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아직까지 실현된 손실은 아니잖아요. 미실현 손실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일단 임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다가 X의 2년도 12월 말이 됐어요. 자, 요때 가서 봤더니 매도 가는 증권이 얼마가 된 거예요? 80원짜리 든 게 130원이 됐으니까 매도 가는 증권을 얼마 더 업시켜주면 돼요? 50을 더 업시켜요. 자, 근데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 50을 잡으려고 봤더니 이미 잡아놓은 평가 손실이 얼마가 있어요? 20이 있으니까 얘를 일단 없애야 돼요.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있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20을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평가 손실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있는 계정 과목이죠. 없어지는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계속 있기 때문에 있는 예를 일단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평가 이익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지금 100원 주고 샀죠? X 2년 말에 얼마가 됐어요? 130원이 된 거잖아요. 100원짜리 든 게 130원이 됐으니까 평가이익을 얼마 잡아야 되는 거예요? 30원 잡아야 되는 거예요. 30원만큼 업시켜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20원 있었던 거를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분계 이게 처음 보시면은 잘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분계의 흐름을 외워버리세요.
자, 매도하는 증권 같은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장부상에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잔액을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41페이지 그 가운데 기말평가에 대한 부분 설명을 다 드렸고 그 사례 보세요. 사례 첫 번째 거는 뭐 어렵지 않고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장부가액 150원이 매도가는 증권의 2002년 말 공정가치는 50원이다. 그럼 매도가는 증권 얼마를 없애야 돼요? 대변에 100원을 없애야 되겠죠. 150원짜리 든 게 50원이 됐으니까 대변에 100원을 없애고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돼야 되는데 현재 장부상 평가이익 50원이 있죠. 평가이익 50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평가 손실 100원을 잡으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평가 손실 100원하고 평가이익 50원을 상계시키면 평가 손실 50원만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평가이익 50원을 차변에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 설명을 다 드렸고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결산분계로 잘 나오는 분계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에 대한 분계를 볼게요. 예. 자, 처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X의 1년도 4월 1일 날에 만약에 매도하는 증권을 100원 주고 샀다. 자, 샀는데 요거를 X의 1년도 7월 1일 날에 만약에 200원에 현금 판매했다. 200원에 현금 판매했으면은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매도가는 증권 100원을 대변에 빼고 차변에 현금 200. 그럼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겠죠?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매도가는 증권 처분 이익 1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매도가는 증권을 5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매도가는 증권 100원 빼고 차변에 현금 50이 오겠죠? 이는 손실이겠죠? 매도가는 증권 처분 손실 50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처분이익,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익 100원,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실 50원인데 얘는 단기 수익이고 단기 비용이겠죠? 처분 손익이니까. 이건 기본 분계죠. 이 정도는 다 할 줄 아실 것 같고 거기 사례에 처분 1, 처분 2, 그 분계죠? 맞나? 아무 생각 없이 분개했는데 똑같이 했네, 사례랑.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X의 1년도 4월 1일 날에 100원에 취득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 X의 1년도 말이 됐어요. X 1년도 말에 시가가 120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X 2년도 3월 1일 날에 150원에 현금 판매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현금 판매. 자, 분개해 볼게요. X 1년도 4월 1일 날에 100원 주고 샀으니까 차변에 매도가는 증권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근데 X의 1년도 말일 날 X의 1년도 말에 시가가 얼마가 됐냐면요 120원이 됐어요. 그럼 차변에 매도가는 증권 20. 전 100원짜리 든 게 120원이 됐으니까 차변에 매도가는 증권 20 올려주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 2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 2년도 3월 1일 날에 팔죠. 얼마에 팔았냐면요 150원에 현금 판매했어요. 자, 그럼 12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가 나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일단 이익이 30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분개해 볼게요.
자, 120원이죠. 120원짜리를 팔았으니까 네, 대변에 매도가는 증권 120을 빼야 되는 게 일단 1순위겠죠. 대변에 매도가는 증권 120을 대변에 빼요. 자, 빼고 얘를 얼마에 팔았어요? 150원에 현금 판매했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50 이렇게 들어와요. 자, 12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으니까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은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은 30원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자, 근데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네, 허전해요. 뭐가 허전하냐? 얘가 허전해요. 자, 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죠. 자, 언제 얘를 없애면서 이익으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주식을 팔 때에는 이 미실현 이익인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을 없애고 이익으로 실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20을 차변에 빼요. 차변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20을 차변에 빼고 이렇게 제거가 됐죠. 얘를 없애고 얘를 뭘로 실현을 시켜야 되냐면요. 이익으로 실현을 시켜야 돼요.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에 업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5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을 팔 때 장부상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있었다. 그러면 얘를 없애고 이익으로 실현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걔를 없애고 비용으로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분계를 설명을 했는데 이 하나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얘를 하나만 좀 더 들어볼게요. 자, X 1년 4월 1일 날에 주식을 100원에 취득했어요. 자, 그 다음에 X 1년 말이 됐는데 X 1년도 말일 날에 시가가 8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시가가 80. 그 다음에 X 2년도 3월 1일 날에 팔아요. 얼마에 팔았냐면요. 120원에 현금 판매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설명을 할 건데 풀어볼게요. 하기 전에 얘 봐봐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결론은 그래요. 지금 100원 주고 산 걸 얼마에 판 거예요? 150원에 현금 판매한 거니까 결국은 처분 이익이 얼마가 잡혀야지 맞아요? 50원이 잡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100원짜리 든 게 120원이 됐을 때 한번 이익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익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고 꾹 눌러뒀죠. 눌러뒀다가 이 주식을 팔 때 얘를 빼면서 이익 잡는 거잖아요. 이때 이익이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이익 30원하고 이전에 실현 안 된 이익 20원 더해가지고 처분 이익이 50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X 1년 4월 1일 날에 X 1년도 4월 1일 날에 100원 주고 샀죠.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계가 일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1년 말이 됐는데 시가가 얼마가 됐냐면요. 80원이 됐죠.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20을 빼고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냐면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20원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X 2년 3월 1일이 돼요. 자, 3월 1일 날에 매도 가는 증권이 100원에서 20을 빼가지고 현재 80원짜리인 거잖아요. 자, 이걸 팔았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80을 또 빼요. 80원짜리가 이렇게 빠지죠. 얼마에 팔았어요? 120원에 현금 판매했잖아요. 그럼 차변에 현금 120 이렇게 분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처분 이익이 얼마가 잡혀요? 40원인데 이 40원만큼 잡히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옛날에 손실,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 20원이 있었잖아요. 손실 안 잡은 금액이 20원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빼야 돼요. 빼면은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는 증권 처분 이익이 40원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손실 안 잡은 게 20원 있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 20을 대변에 빼요. 그럼 처분 이익이 40이 아니라 얼마가 잡히겠어요? 20으로 잡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원에서 80원이 됐을 때 이 평가 손실 20원, 손실, 즉 비용 안 잡았단 말이에요. 비용을 안 잡고 꾹 눌러두고 있다가 나중에 주식을 팔았을 때 그때 처분 이익을 잡아야 되는데 평가 손실이 20원 있잖아요. 얘를 없애면은 없앤 그 나머지 금액 차익만큼만 처분 이익으로 잡히겠죠. 처분 이익이 20원. 이렇게 분개가 돼야 돼요. 딱 봐도 100원에 취득한 걸 얼마에 팔았어요? 120원에 현금 판매했기 때문에 처분 이익은 20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100원에서 80원이 됐을 때 손실 20원 안 잡았잖아요. 안 잡았고 이게 40원 이익이어야 되는데 빼기 20원. 그럼 40에서 20 40 빼기 20 하면 20원만큼이 처분 이익으로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잘 되시는 분들도 잘 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려우신 분들은 분개를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61페이지 하단에 처분 3에 대한 분개 한번 볼게요. 장부가액 100원인 매도가는 증권을 50원에 현금 매각하다. 그럼 50원짜리를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50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매도가는 증권 평가액 잔액이 20원이 있는 상태죠. 이익 안 잡았잖아요. 안 잡았기 때문에 그 처분 손실은 30원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분개 보시면은 대변에 있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액이 20원이 있었으니까 그걸 뺐죠. 뺐더니 처분 손실은 얼마만 잡혀요? 30원만 잡히고 있죠. 매도가는 증권에 대한 분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뒤에 62페이지 가보세요. 상단에 만기보유 증권이 있는데 이 만기보유 증권은 정의만 아시면 되세요. 정의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 중에서 뭐에만 해당이 돼요? 사채에만 해당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 5번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는데 몰라도 돼요. X. 6번의 장기대여금은 대여금 중에서 1년 이후에 받을 대여금이 장기대여금이죠. 장기자 붙은 계정 과목은 거의 대부분이 투자자산이라고 했어요. 됐고 7번에 투자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할게요. 63페이지 필수분개 연습도 다음 시간에 풀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